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이재영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회복적 정의와 또 그에 기초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회복적 생활교육은 또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초가 되는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또 그것이 어떻게 학교 현장의 교육과 만날 수 있는지 정리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릴 때 우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정의롭게 풀 것이냐 하는 게 어떤 공동체든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 몇 년 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요, 그 상습 흡연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그 벌점이 생겨서, 이게 이제 나중에 처벌 결정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받냐면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해라 하는 게 이 학생들한테 내려졌던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하루 종일 그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오후쯤 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지겹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할머니,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놓고 막말을 하고 장난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그러면서 이제 놀게 됐어요. 한 친구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SNS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옆으로 퍼지고 하면서 삽시간에 인터넷상에서 확 유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폐륜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또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이 학교를 찾아가지고 항의 전화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경찰서에도 막 그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이제 압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큰 문제로 불거지니까 이 해당 고등학교가 어떤 입장을 냈냐, 이 사태를 엄중하게 감안해서 이 해당 학생들에서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고요. 또 관내의 그 여천계 그 경찰에서는 수사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에서 엄벌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게 됩니다. 결국 이 학생들이 일으킨 그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심한 장난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 피해 노인, 그리고 그 피해 노인을 거기 요양소에 보냈던 가족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할머님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이 인터넷에 이제 다 돌게 됐으니까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어떤 네티즌은 가족이 집에서 돌봐야지 그 왜 멀쩡한 자식들 냅두고 요양소를 보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냐, 막 이런 비난도 이제 써 있는데, 아무튼 이 가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학생들과 보호자는 어떠냐? 자기들은 장난쳤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그냥 뭐 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폐륜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심지어 사법에서도 어떤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 하니까 이 학생과 보호자들도 지금 큰일 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는 어떠냐? 학교는 이 요양시설에 이 학생들을 보낸 또 기관으로서, 또 학생들의 교육에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실질적인 직접적 어려움은 요양시설에 아마 생겼었다고 보는데, 이 요양시설은 당장 거기에 있는 할머님들, 할아버지 다 나가겠다 그럴 거고, 또 누가 거기다 맡기고 부모님들을 맡기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요양시설은 당장 문을 닫게 생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동네 무슨 시 이렇게 이름이 붙으면서 폐륜 동영상 이렇게 나가니까 이 학교를 보내거나 또 요양시설을 잘 알고 있는 그 이웃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도 이게 웬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게 웬 창피냐 이러면서 또 집중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두 학생의 장난이라고 했던 것이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직접 영향을 받고 또 이 일 때문에 이래저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사자들에게 생긴 필요가 구체적으로 다 뭐였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당사자마다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이게 바르게 해결된 것이냐, 정의롭게 해결된 거냐, 여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결과론이 나왔냐, 이 학생들은요 퇴학 조치 당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었습니다. 물론 좀 지나서 학교가 이게 퇴학한 게 아니라 자퇴를 했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나중에 네티즌들 공분을 했어요. 아니 퇴학시켜서 다른 학교 못 가게 해야지 왜 자퇴를 시키냐, 막 이렇게 또 흥분을 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자, 학생들에게 어찌됐든 학교를 쫓겨나는 벌이 주어졌는데, 이 벌이 학생들이 지금 학교 밖으로 이제 쫓겨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 중에
누구의 필요가 제대로 채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 병원이 요양시설이 좋아졌다. 또 학교가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 뭐 이 아이들이나 보호자들이 좋아졌다. 심지어 피해 본 사람이 좋아졌을까? 제가 보기에 가장 만족했던 사람들은 아마 네티즌들이 아닌가. 또 경찰서나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이 학생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물어봤던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고 그게 또 뭐 불이익이 되니까 뭐 잘 됐다 이렇게 얘기가 끝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그 잘리는 것 이게 정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웠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제가 이 사건이 있을 쯤에 온양에 있는 경찰교육원에서 경찰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지역 관내에 여청계 계장님이 교육을 듣고 있었어요. 이분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 돌아가면 이 사건이 아마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회복적 접근이 가능한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거리는 좀 멀지만 뭐 가능할 것 같다. 연락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래야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형사적으로. 이 경찰에서 그래서 뭘 했냐. 내려가자마자 피해 가족들을 연락해서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피해 노인과 가족들의 요구가 뭐였냐면요. 가족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학생의 본부로 돌아가 달라. 이 두 가지가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 노인과 가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교에서 잘리게 된 그 상황하고 이 내용을 보면요. 직접 피해자 요구도 사실은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난 거죠. 결국 이 채우지 않은 당사자의 필요는 모두에게 불만이나 또 어찌 보면 왜곡되는 현상들을 계속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걸로 반성해야 돼. 이게 불이익을 받으면서 반성해야 될 이 학생들은 어떠냐. 자기가 더한 어떤 폭력을 저질렀던 애들도 이런 학교를 잘리거나 이렇게 당장 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낙인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재수없게 걸린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중에 남고 이 분노와 억울함 같은 것이 앞으로 살 날이 뭐 한참 남은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자,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누구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일들이 그냥 끝이 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이게 정의롭게 해결됐느냐 해서 우리는 오직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잘못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모든 걸 몰두하면서 가장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며 중요한 교육적 해결책 이런 게 잘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해결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이 청소년 문제가 자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언론에서 다뤄지면서요. 일반적 여론은 어떻게 되냐면 학교 폭력이나 또 청소년 사이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 정서로 많이 올라가게 되죠. 작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그 폭행 사건도 그 아주 잔인하게 피해를 입은 여학생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넣고 그래서 이 소년보호법을 개정해라. 더 강한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2011년 말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생들 사이에서 그 또래 아이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학교폭력 문제가 다뤄졌었습니다. 그 피해자의 어머님도 교사고 아버님도 교사인데요. 이 어머님이 몇 개월 지나서 이 자기 피해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책으로 냈어요. 그것도 되게 드문 일이었는데 이렇게 쭉 그 여론이 형성되면서 보니까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떤 그때 대책이 나왔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부서가 모여가지고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자살 사건이 나고 한 2달 사이에 엄청난 그 언론에서 다뤄졌던 학교폭력 문제 심각성 때문에 정부도 어찌 보면 좀 급조해서 대책을 내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느냐. 복수 담임제를 해라. 즉 한 반에 담임을 2명씩 둬라. 이런 게 나왔고 또 2월 달인데 갑자기 중학교 체육시설을 확대해라. 그래가지고 중학생들 체육을 더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해가지고 나중에 졸업이나 취업을 할 때 그거 불이익을 주도록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사실 굉장히 근시안적 그리고 분노한 여론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교에 복수 담임이 2개인 반은 없습니다. 뭐 중학교 체육시설 더 늘렸다. 그래서 뭐 그게 다 바뀌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처분 결과, 학교 폭력 처분 결과를 나중에 기록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줘라 했더니 어떤 사연이 나오냐. 잘못을 한 사람들이 반성하거나 뭔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 처분 결과를 무효화시키겠다고 오히려 소송을 걸고 학교 내 문제를 밖으로 끌고 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면 학교 내 갈등이 어떻게 접근되어 왔느냐. 2012년부터 재심 건수나 그다음 행정소송을 보면요. 2배 이상이 4, 5년 사이에 증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늘었다는 얘기는 학교를 상대로 가해 측에서 우리 그 처벌을 무효화시켜라 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 대응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고요. 학생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어떻게 잘 해결됐는지 그걸 들여다보기보다는 학교나 이 기관이나 교육청에서 뭐 잘못한 거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재정비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자,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이 사법 현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그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재심을 도와주겠다. 뭔가 결과 나오면 그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재심을 우리 도와주는 것이 이제 뭐 변호사 그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학폭위가 열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부터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점점 그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의 관점이 이 교육 현장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더 큰 근본적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어떤 그 기로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그 강의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그거에 대한 그 정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